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파 피고 지은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이 노래 아시죠? 네. 예. 잘 알죠.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예, 이게 선마을 선생님인데 이미자님의. 그렇죠. 이 노래, 특히 이 외색강한 노래를 왜 부르는가? 인사부터 해야 되겠군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100년 전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도 변함없이 교육홍보실장님 민족문제연구소에 박한혁 선생 오셨습니다. 예, 일설에는 민족 트러블 연구소라고도 합니다. 일설에서는 민족의 문제 연구소라. 민족 트러블 연구. 프로블럼인데 트러블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트러블.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시비는 다른 쪽에서 가는데. 네네. 그리고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 운영위원장 이준영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선마을 선생님은 바로 이미자 선생께서 1960년대에 불렀던 노래고, 그리고 75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외색이라고 금지를 당했던. 이것도 코미디죠. 이게 예. 원래 영화 OST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일 주연의 그렇습니다. 선마을 선생님. 네. 근데 이 시기에 1960년대 초에 이미자 노래 두 개 크게 히트시잖아요. 이거랑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근데 이 동백 아가씨 같은 노래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그다음에 공화당을 창당했잖아요. 네네. 그때 농담 삼아서 술자리에서 우리 공화당 창당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백 아가씨를. 근데 이게 외식가요 논쟁 붙은 거예요. 예. 근데 박정희 어쨌든 간에 만주국 장교로 복무했잖아요. 네. 친일파고. 그러니까 어머뜨고로 해서 동백 아가씨를 금주고를 시켜놓고 자기는 듣고 싶은 게 일설의 그런 이제 풍문에 따르자면 그 시험 그 가수를 청와대에 불러서 자기는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발 선생님 네. 왜 금주고인지 아세요? 왜요? 외식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선생이 에너지를 하러 갔냐 선마을에. 아. 풍기문란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박정희는 자신이 소학교로 근무했었던 그 학생한테 연설을 보내게 됐었다면서요? 지난 졸업한 일부에서. 다음이지만 자기 만주가 있고. 예, 예. 뭐 동백 아가씨를 청와대에 불러서 가수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었다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만. 풍문이긴 하지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선말 선생님을 왜 불렀냐고 하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장준환 선생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장준환 선생 역시 관연한 나이에 많은 나이의 학생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 나중에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려갈 것 같은 그 학생을 위해서 안도를 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감행하고 그래서 귀국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서는 바로 학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런 기억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 노래를 좋아하셨다라고 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약간은 이제 교정해야 될 게 네. 김희숙 여사하고 김희숙 여사? 네. 결혼하게 되었을 때 바로 네. 이제 정신대 여성 근로 정신대령이 나와요. 네네. 즉 여성을 군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네네. 동원한다고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니까 사실 법령 자체는 근로 정신대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강제 노동 동원이에요. 근데 실제 막상 이때 일본군 위안부랑서 공시를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수의 조선 여성들이 이제 뭐냐면 끌려갔을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히 근로 정신대령이 나오고 정신대 동원령에 대상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공포가 있어요. 네. 이것이 곧 일본군 성노래 끌려가는 것과 동일시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근로 정신대가 이만큼이면은 위안부가 그 부분 집합을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실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위안부는 그 정신대 법률로 끌고 간 건 아니죠. 아, 네. 법이 없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글로 정신대로 알고 갔다가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용어의 제가 이 혼선이 말씀드리는 있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여성 근로 정신대령에 의해서 끌려가신 할머니들이 계세요. 지금 그때 소녀였지만 네네. 이분들이 자꾸 이제 정신대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 여성 근로 정신대 끌려간 이분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근로 정신대로 끌려갔던 분들도 있고 위에는 더 강범한 여성들은 위안부인데 그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에게는 정신대하면 꼭 위안부로 동일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시대. 자, 이렇게 해서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즉 공자님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열받지 아니한가 이렇게 또 시작했습니다. 예. 그 열자였군요. 뭐 아니요 말고요. 네. 아니, 뭐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 몇 주 됐습니다만 예. 사학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이 네네. 박한영 선생님께 좀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경황이 없어서 예. 얘기를 미안하게 못했습니다만 됐어요. 예, 간단하게 좀 얘기를 예, 해주시죠. 긴 질문 짧은 대답이라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이 조선동아일보 네. 이제 관련하는 질문이 세 가지였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방국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 대아시아 협회 상당력으로 있었다. 이걸 친일 행적으로 소개했는데 네. 사실 이때를 보면 친일파 아닌 사람들도 들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뭐 여운형 선생도. 여운형 선생. 그래서 여기서 친일이라고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때 뭐 상당력은 사실 일방적으로 넣었을 수는 있어요. 네. 일제가.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죠. 연에서 그 상당력 이름이 들어갔지만 뭐냐면 건국동맹 운동을 지하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따라서 여운 선생에서 이 조선 대아시아 협회의 상당력이라서 친일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었지만 예. 실천의 방향이 다르다. 예, 그리고 실제 활동도 안 했고. 네. 근데 방국모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 이미 그 전에 뭐죠? 조선일보 사장 취임할 때 매우 일찍
네. 33년부터 그죠? 이미 기관총 헌납을 하잖아요. 아, 예, 예. 이러한 이력 속에서 자기의 그 계열을 이루는 행위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만 있어 그 친일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 내용이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긴 친일 이력 중에 하나인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원영씨 같은 경우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전혀 다른 독립운동을 했었고, 네. 이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또 우리 실제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방문고 같은 사람 조선 대아시아 협회 상담료 이런 하나 가지고 친일파로 뭐 한 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몇 페이지에 이르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력만 해도 몇 페이지 이런 그 친일 행위들이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 동아일보가 강제로 폐간되었다고 교과서에 나오고 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실제 매일신보 보면 자발적 폐간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형식이 자발적이죠. 형식이 자발적이다. 뭐 근데 이 폐간이라는 게 진짜 다릅니다. 이미 이건 아니 신문사가 조선 동아일보가 갑자기 같이 짜는 듯이 자발적 폐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미 전시 체제기에 그 종이 낭비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앵무새가 필요 없다 하는 언론 통제 이 부분에서 조선 동아라는 부분도 이제 없어져야 된다 본 거죠. 사실 조선 총독부 기관지들이 있고 그랬는데 매일신보가 있고 경성일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냐면 폐간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찌란 말이냐 하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폐간을 시키지만 형식은 자발적으로 폐간하는 식으로 간 거죠. 시국에 맞췄어요. 돈을 준 부분 그리고 폐간 과정에 대해서는 방공묘 편에 네, 잘 나와 그렇게 있습니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1930년대 이건 이제 조선 동아일보의 니전 투구 저는 이제 방공모 행제서를 잠깐만 얘기했죠. 예. 동아일보가 이제 뭐죠 그 일장기 말소 사건 이런 것들로 전관 당했을 때 오히려 방공모는 4세 확장, 신문부서 확장 나가서 빈축을 샀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거만 했는데 좀 더 에피소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해서 이 실제 지상 논쟁을 벌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서로 헐뜯어요. 예. 예, 이렇게 되니까 민족지라고 보기에는 이미 뭐죠 상업지로서 서로 경쟁하는 셈이 돼버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성수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올 때 30대 중후반 이후에 어떤 조선 동아가 타락 민족 정론주의의 모습을 사라져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죠. 네. 네, 이것은 이제 참고로 1970년대인가요? 다시 또 한 번 논쟁부터 해요. 80년대 선우위 80년대 예, 겁니다. 예, 예. 바로 이 논쟁부터 때 뭐냐면 그때 조선의 선우위가 예. 주필이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옛날 추한 역사 다 두통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친일한 얘기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덮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것은 예. 저도 최근 알게 됐습니다. 예. 다만 선우위는 선이 굵게 표현해지면 다 그 얘기예요. 예. 뭐 그런 정도라면 또 창피하니까 더 이상 뭐 들추지 맙시다.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 얘기는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하여튼 늦어서 미안합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 예. 장준하 선생의 그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학병 탈출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청년 시대 시절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소위 청년 장준하라 그러죠. 네. 예, 장준하 선생님의 삶을 크게 세 단락으로 할 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제 학창 시절을 네. 잘 안 넣고 이제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 사회에서 이제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 네. 이제 일본 학병으로 징집됐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네. 광복 운동을 했던 요 청년기. 짧지만 예. 이 굉장히 강한 효과를 주는 예. 임팩트가 있는 요 청년 장준하, 그리고 그 후에 사상계를 발간하셨던 언론인 장준하, 네. 그 후에 이제 제야 지도자로 또 한때는 정치인으로 정말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싸우셨던 네네. 예, 민주투사 장준하, 요 네.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청년 장준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입대 시절부터, 입대 전부터 탈출은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장준하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만 했습니다. 네. 탈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셨어요. 때가 되면 나는 철조망을 넘어서
탈출을 하고 중경 임시정부로 가서 난 광복군이 되겠다. 하긴 자기가 어떻게 배치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 다 그러셨으면 괜찮은데요. 네. 평생 이제 지난주에 학창 시절에서 만났던 주요 인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청년 장교나 시절에는 김준엽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 일부의 마지막에 네. 뭐 봉기가 독립군가를 예, 불렀습니다만. 네. 그 탈출을 해서 만나게 된 김준엽 선생의 탈출 과정과 준비를 보면은 참 맛비기가 됩니다. 김준엽 그래요? 선생은 나침반도 준비했고요. 오. 그리고 게이오 대학 시절에 일본어 회화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안 들으셨답니다. 잘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 탈출을 하려니까 중국어 회화가 예. 이제 준비를 안 했던 건 내가 그 수업을 왜 안 들었던가라고 이제 후회를 하면서 중국어 회화책도 챙기시고 오호. 그리고 잡혔을 때 자결을 하려고 조그만 단도도 챙겨가십니다. 입대를 할 때. 와. 그만큼 치밀한 탈출 김윤 준비를 해요. 선생님의 외관을 보면 네. 굉장히 털털하신데 굉장히 털털하고 그다음에 아주 곱상한 그래 맞아요. 분이에요. 근데 네. 무슨 분이에요? 근데 장준하 선생은 탈출할 때 갖고 나가셨던 건 성경책 한 권입니다. 대조적이죠. 굉장히 근데 그 결과가 김준엽 선생 같은 경우는 우연찮은 기회에 예. 그 장교 방에 들어가서 중국군 배치 위치를 봐요. 그래서 이게 마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방향을 보고 철조망을 넘고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12시간, 13시간 만에 중국군을 갑니다. 거기 가면은 일본군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군으로 갈 수 있다. 예, 탈출에 성공한 거군요. 네. 근데 장준하 선생은 대충 위치만 파악했어요. 동북방. 이 지역에서 동북방 80리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고 탈출을 해갖고 결국 3일 걸리십니다. 그때 중간에 일본군을 만났으면 끝이었다는 얘기군요. 일본군이 수색도 했죠. 네. 그것도 얼마나 갈 때가 깊었어요. 네. 갈 때? 근데 이제 3일 동안 이런 자고 농장물. 먹는 문제, 식수 문제, 네네. 들키지 않아야 되고 그 장렬하는 그냥 7월 7일 날 아, 네. 7월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그 더위, 갈증, 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에. 그게 이제 치밀한 준비와 안 한 게 그 차이인데 어떻든 두 분의 탈출 경로는 뭐 그 모양새는 달랐지만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해서 중국군으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중국군으로 들어가야만 가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 새끼에도 나오는 그 왕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징웨이. 왕징웨이. 예. 그 친일 그 괴뢰 정권이 아, 있었고요. 네. 예. 그들의 군대가 이제 화평 건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 건국. 줄여서 이제 화평군이라고. 예, 화평군이라 했는데 화평군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일본군과 똑같은 놈들이고. 일본군의 영역 부대다. 예. 그래서 항일 전쟁을 치르고 있던 팔로군이냐, 네. 장개석 군대냐 둘 중에 하나로만 가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장준하 선생은 그 장개석 군대가 있던 중국군 유격대 네. 23종대라고 합니다. 23종대. 중국 중앙군 23종대. 네. 이제 종대장이 한치룡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부대로 이제 들어갔고요. 마침 김준엽 선생은 3개월 전에 먼저 탈출해서 그 부대에 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하고 3일 동안 쫓기다가 예. 막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에서 겨우 중국군으로 이제 중국군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탈출에 성공을 했죠. 아니 근데 그 지난주에도 디테일에 그 뛰어나시긴 했지만 네. 오늘은 더더욱 그 여유가 있고 구체적인 통계, 날짜, 뭐 시간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뭐 무슨 뭐 비결이 있는 겁니까? 아, 장준하 선생님 입대 과정, 탈출 과정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까지 예, 예. 육천리 예, 예. 장정 과정, 뭐 서안에서의 특수훈련을 예, 예. 받는 과정 이 과정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1918년생이라 그러셨으니까 1910년에 그 강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식민지 주권도 없고 이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예. 자란 그러니까 일제가 생각할 때는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조국 없는 세대라. 그렇죠. 예. 조국 없는 새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교육을 받은 청년이
1944년이라 그러면 식민지가 벌써 35년째로 들어가는 전쟁에서의 일본은 몰리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판단할 때는 이제 식민지가 영구화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민족사의 한 시점에서 탈출을 하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육천리 길이 그거를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같은 나이대의 대학생들과 함께 이 길을 가보자. 그래서 제가 1999년도부터 매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그 길을 갔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장준하 선생 전체 일대기 중에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뭐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고 내 기록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 돌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장준하 선생님이 입대 순간부터 탈출하고 독립운동하고 김구 선생님 모시고 귀국해서 그 과정을 남기신 이제 돌베개라고 하는. 가만있어 봐. 잠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육필 항일 수기이죠. 지금 일종의 이 돌베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탈출 암호였죠. 네네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눕다. 라는 그 성경 구절에서 딴 겁니다. 아, 맞다. 이런 책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돌베개 책을 장준하 선생님이 처음 쓰셔서 출판한 거는 1971년도 4월 31일이고요. 본인이 직접 그 사상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 서문을 쓰신 날짜가 의미심장한데요. 1971년 4월 19일입니다. 와, 4월 19일. 예,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잠자리가 편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끝을 맺는 돌베개 이 책의 서문인데 4월 19일 날 쓰셔서 4월 31일 날 이 책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 후에 뭐 몇 개 출판사를 거치면서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 장준하 선생님은 이 책을 딱 만드신 후에 71년도에 이 책을 만드신 후에 75년 8월 17일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책의 오탈자를 잡는다든지 내용을 교정한다든지 한 번도 안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그거는 장준하 선생님 말년에 반독재 투쟁의 과정과 그렇군요. 연행과 투옥과 그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72년도에 유신헌법이 선포가 되고 그 유신헌법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그 청년기 항일 수기가 책이 잘 팔리는지, 그 책에 오탈자는 없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겠군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40여 년 동안 책을 제대로 좀 교정도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여기 등장인물도 엄청 많습니다. 많고 지명, 인명, 고유 명사, 뭐 부대명들, 예, 부대명, 그 역사적 기록, 성명서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검증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길을 답사를 할 때 이 책이 텍스트입니다. 교본인데 그 전에 있던 판형에서 잘못이 많았어요. 오탈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71년도에 장 선생님이 처음 만들었던 책과 맞비교해봐도 뭉텅이로 빠뜨려진 문장, 문단. 그렇군요. 그리고 뭐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소련을 뒤엎다 할 때 뒤엎고라고 이게 요 직전 판형에 돼 있는데 장 선생님 책에 보면 소련을 뒤에 엎고입니다. 그런 식의 이제 곡해와 오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타이핑이 아니라 한자 식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자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든 한자들 이제 잘못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책 선전하러 나온지 알 테니까. 그런 거를 다 잡아서 이번에 새로 냈죠. 더 얘기하면 정말 책 선전하러 나온지 알 테니까 실제로 책 선전하러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읽을만 합니다. 지루하지 않고 힘이 있고 문장이. 청소년 권장 도서로 항상 채택이 되고 수능에도 나왔던 책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청년 장준하가 결국은 그 김준영 선생은 주도 면밀한 준비 끝에 12시간에 걸쳐서 중국군의 진영으로 넘어갔고, 장준하 선생은 더위와 갈증,
기아의 백옥주. 호덕이다가 예. 그러나 야곱의 길을 간 거죠. 그렇군요. 그 좋게 얘기하면 장준하 선생은 뭐라 그러나요? 그 좀 좋게 얘기하면은 대범한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직관적 행동파라고 할까요? 네, 직관적 맞습니다. 행동파. 예, 아. 굉장히 정확한 직관적 행동파고 표현이었습니다. 김준혁 선생은 역시 학자다운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장정을 가면서도 네. 이 학자의 면모하고 이 행동파의 면모가 좀 약간 차이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이 지난주에는 학창 시절에 만났던 인물과 사건들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육천리 장정이라고 하는 약 7달에 걸친 이 짧은 기간 네. 그리고 광복군이 된 후에 너무나 잘 아시는 국내 진공작전 낙하산에 타고 식민지 조국에 낙하산에 타고 뛰어내리는 OSS 특수훈련을 받던 네. 3개월 네. 그래서 도합 10개월 동안에 장 선생이 보여줬던 모습과 그 당시에 형성됐던 자아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문화적인 그분의 그 역량 네. 그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군에 쫓기면서 네. 그 험한 길을 육천리를 걸어가시면서 잡지를 만드십니다. 자, 지금 그래픽으로 아마 나오길 사상계의 원하는데 전사죠, 쉽게 예, 말하면. 이게 네. 얼마만큼 육천리라고 하는데 대단 네. 얼마나 그 험한 길인가. 네.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잡지를 만드시는데 잡지의 제호가 등불입니다. 등불. 그 김준혁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는 이 어두운 암흑의 식민지 조국에 등불을 밝히는 청년들이 되자라는 등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존경스러운데 김준혁 선생님은 참 우리 그때 건방졌던 것 같아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네. 잡지도 만드시고 이 잡지가 4호까지 나오죠. 호호. 그리고 OSS 특수훈련을 받으러 가셔도 또 잡지를 만드십니다. 네. 이게 낙하산을 타고 일본이 점령해 있는 한반도 식민지 땅에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위험한 작전입니까? 그 사실은 전부 다 유서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등불이라는 거니까. 책을 쓰지 대신 다른 이름이 네. 나와야 된다 네.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등불이 아니라 네. 조국 해방 전쟁의 조국 해방의 재단에 내 목숨을 몸을 내놓겠다. 던진다 그래서 네. 잡지 제목을 재단으로 바꿉니다. 등불과 재단이 재단은 연결되죠. 3호까지 만드시거든요. 자, OSS라고 하면 미군 첩보부대인가요? 예, 미국 전략 근데 지금 첩보대죠. 이야기가 네. 예. 너무 이렇게 이제 문화적 역량을 예.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 예, 거예요. 예, 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빠지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문화적인 이게 역량. 여기 10개월 동안 탈출과 훈련이라고 하는 10개월 동안 장 선생이 보여줬던 문화적 역량에 그 고난의 시기에 그 같이 훈련받거나 같이 육천리를 걸어가는 청년들의 특장점과 지혜를 모아서 네. 잡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그냥 잡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각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이제 독립에 대한 의지, 싸우고자 하는 정열, 네. 그리고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이제 그 징표로 네. 잡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10개월간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장 선생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문화적 역량과 집념, 저는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이 육천리를 걸어가면서도 뭐 나이가 딴 분들보다 한두 살 위였기는 했지만 그 동료들의 먹고 자고 네. 쉬고 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챙기십니다. 그래서 육천리 장정 중에 잠시 임천이라고 하는 중국군 군관학교에서 2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예. 먹을 게 없어요. 네. 정말 맑은 죽밖에 안 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취사를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지만 좀 더 정성껏 음식을 네. 사고 근데 그거로도 안 되니까 훈련 받으러 왔다 갔다 하니까 영내 밖에 고구마 밭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 고구마를 훔칩니다, 밤에. 네, 서리라고 하죠. 서리. 네. 그러기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네. 전대원이 다 예, 먹어야 되기 예. 때문에. 그 밤마다 이제 포복을 해서 이제 배운 군사 지식을 예. 그렇게 쓰는 거죠. 이 고구마를 캐와서 밤에 그거를 쪄가지고 잠들어 있는 동료들 깨워가지고 그거를 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 선생이 그거를 훔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과정이 며칠이 걸립니다. 아. 청교도적 기독교 깊은 절대 남의 거를 훔치면 안 되는
이 정말 청렴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분께서 내 동지들을 위해서 훔칠 것이냐, 네. 나의 신앙적 가치를 지킬 것이냐를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너무 심하게 하셔요.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그냥 훔칠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네. 그게 아마 장 선생님과 제가 장 선생님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일 것도 같은데 결국은 매일 갑니다. 이제 매일. 아, 네. 매일 밤 훔치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 한 번 훔치고 아. 저기 한 번. 그런데 이제 눈물 그 경매. 첫날 훔치고서 이제 참여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참여를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인간적 면모인데 근데 그거를 동지애로 어떻게 승화시키냐 그러면 나의 동지들이 배가 불러서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 좋아하셔요. 그 다음날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십니다. 근데 한번 결단을 하면은 결정하는 데까지 힘드시지 결단을 하면은 정말 뒤 안 보고 이제 몰두하시고 예 진격해 나가시는. 그러셨군요. 근데 요 모습에서 저는 장 선생이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헌신, 이 탈출해서 같이 중국으로 가는 33명의 이 동지들이 누구냐? 33명이에요. 각지에서 탈출한 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탈출했던 김준혁 그리고 본인이 같이 탈출한 본인 포함 4명 네. 그리고 5명이 중경으로 가다가 중간에 중국 공안군 군관학교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관학교죠. 네. 그 외에 각지에서 탈출해 있던 조선인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중국 군들에게 군사 교육을 받았죠. 네. 그쪽으로 합류를 해서 그게 33명이 됩니다. 그렇게 야, 33명 참 그 묘한 숫자네요. 네. 네. 그 장준환 선생님 그들이 이제 조국 해방의 전쟁의 재단에 몸을 바치기도 해야 되고 네. 끝까지 살아남는다면은 이제 해방 조국을 건설해야 될 네. 청년 지식인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분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었죠. 예, 학병이라고 하는데 학병이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따면 중고등학교 과정을 한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학 지금으로 과정이죠. 따지면 대학 그러니까 전문학교 이상. 대학 예, 지금으로 따면 대학 이상의 네. 그런 그 미래에 나라가 평안했다고 하면 지도자가 될 그리고 또 나라가 평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대강 일제 협력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탈출해 갖고 네. 전국 각지에서 탈출해서 그 중국군에 몸을 의탁했다가 거기서 우리랑 같이 싸우자라는 것도 마다하고 우리는 중경의 임시정부로 가갖고 그렇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이요. 그래서 먹고 배골길을 반복하면서 네. 갔던 육철길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중국 그 대륙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미 그 일본의 폐색은 좀 짙어가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 중국 그 대륙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때 탈출할 때가 1944년 7월 7일이잖아요. 네네. 예, 그때 같이 탈출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윤경빈이지 않습니까? 윤경빈,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한국 나중에 광복회장 아, 예. 김대중 대통령과 사돈 관계예요. 아, 예, 예, 예. 김홍일 선생의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이시죠. 하고. 김홍일, 그러니까 큰아드니. 네.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들 큰아들. 김홍일 네. 의원, 그러니까 사돈이죠. 예, 전 의원의. 예. 자, 하여튼간에 이 시기는 4.24년도 시기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아주 막바지에 이를 때입니다. 네. 예, 일제 패망 1년 전이죠. 네, 네. 근데 이 중국 전선도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냐면 만주국이죠. 지금 만주. 네네. 예, 만주에 있던 관동군을 2군데로 뺍니다. 하나 남양군도. 남양군들은 남태평양에 예, 그 태평양 전쟁 네, 쪽에. 태평양.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이 화북 지역에서 중국 전선에 투입해야 돼요. 화북.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야면 지금 독소 불가침 조약은 있지만 소련에 또 남침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어찌든 소련 남침에 대비한 국경 부분은 일정하게 지키고 있지만 상당수가 남양군도로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열하 쪽으로 화북 쪽으로 옵니다. 화북 쪽.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해관만 건너면 이제 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뭐냐면 그 남경, 네. 아니 상해, 상하이. 이쭉 내려오고 남경으로 가자. 이게 대륙 타통 작전이에요. 예, 예. 이 대륙 타통 작전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서주예요, 사실은. 아. 시조. 시조. 그래서 탈출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원은 어느 정도 비어 있는 느낌도 있었겠군요. 일본 군들이 많이 지금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이 서주는 요충지예요. 네. 정말 바로 요충지였어요. 여기서부터 평안철도라든지 네. 쉽게 하면 베이핑이라고 했죠. 그때 북경을. 네. 그러니까 이 서주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근데 네. 그 옆에 그 중원 대평양하고 곡창지대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원 대회전이 일어납니다. 일본군하고. 일본군이랑 그 중국군이랑 예, 그때 이종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당 이종인 이종임. 일본군을 패배시키기도 했던 아, 그런 곳이에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장지대죠,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서주 지역에서 예. 장준하 선생이 탈출을 예. 해서 그리고 요 이제 철도 선을 따라서 일본군이 주둔했지만 이 면은 유격대가 있는 것이에요. 막군 일본군하고 이제 교전을 해요. 그 이 주요 시기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을 점이라 그러면은 네. 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예, 예. 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과 선을 장악한 거죠. 일본군이 네. 그 나머지 지금 박한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면들, 네. 면들은 대혼란의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군대 배치할 때 아마 이제 돌베개 읽어보면 이제 신사군도 나오고 팔로군도 나오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국민당 중앙군도 나오고 이게 되니까 이 시기에는 뭐냐면 국공 합작이 있었잖아요.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군대 편제가 이게 어쨌든 그 단일한 외형은 편제돼야 되니까 과거에 중국 공산당 군대 네. 홍군이죠. 홍군. 홍군. 이 홍군을 제8로군으로 재편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 제8로군으로. 그 홍군이 8로군으로 재편됩니다. 국공 합작 시기에. 보통 우리가 팔로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국공 합작 시절에 그렇죠. 시절에 예. 그 홍군을 얘기하는 예, 것이군요. 예, 그렇죠. 홍군이 이제 그뭐 이쪽은 주로 뭐냐 화북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국 공산 화북이라면 중국의 그 북쪽을 황하강에서부터 만리장성까지 황하강에서부터 만리장성 그 예, 안에 안쪽 관내. 네네네. 화북이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양자강에서 뭐냐면 이 황하강 사이가 화중이잖아요. 화중 화북 이렇게 되는 예, 거군요. 그 밑에는 이제 화남이 되니까. 화남. 예, 요 사이에는 뭐냐? 요 사이에서는 중국 공산이 또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조직된 홍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예, 이쪽은 예, 예. 신사군으로. 때문에 이제 김조선이 이제 만나게 된 신사군도 있고. 김준혁 선생이 예, 그다음에 또 국민당은 이제 전체 불포가 되어 있어요. 그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주에서는 동북 항일 연군이 있었는데 1940년대 되면 이제 그 소련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자 동북 항일 연구는 바로 조선인과 중국군이 같이 합작해서 그 만주의 유격대죠. 유격대인데 이것이 40년대가 되면서 그 소련 영토로 이동하죠. 만주국이 생기니까. 예 만주국이 생기니까 그 활동하기 싸우다가 힘드니까. 결국 독소 불가침, 일소 불가침 조약이 있으니까 네. 소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한편을 잃게 되면서 국공 합작과 그다음에 선을 장악한 일본군과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 중간에 면들로서 치고 들어오는 각종 유격 부대와 중국 그 이제 국민당 정규군들.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군의 대륙 타통 작전. 그때 네. 중심부에 있었던 조선인 학병들의 탈출. 그다음에 이들이 가는 이 길은 뭐냐면 정확하면 전쟁지대예요. 왜냐 중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중경은 워낙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 장강 끝에 있잖아요. 있지만 이 가는 길 자체를 강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육로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뜨고 뭐냐? 일본군이 이 양장을 따라서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중경은 이제 상륙을 못하고 비행기 공습하던 시기예요. 아 비행기로만 공격을 했죠. 예. 중경은. 그러던 시대에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고 한편 임시정부는 뭐죠? 41년도가 되면 12월 달에 되면 선전포고하고 네. 그다음에 뭐죠? 광복군을 조직하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보통 샹하이 임시정부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중경 그렇죠. 지금 충칭이고 삼국지로 따지면 총나라 아주 내륙에 있는 그 험한 그런 거기 공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아들도 거기서 잃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곳에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그 사세가 불리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간 건데 예, 거기를 찾아서 네. 청년들이 갔다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용기가 뛰어난 거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명의 학병입니다. 네, 네. 33명 중에 한 분, 네. 이제 보성 전문을 나온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2분이 다 일본 유학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국내에서는 언론 통제가 됐기 때문에 임시정부나 광복군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풍문으로 들었어죠. 네. 근데 유학을 가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이 되는군요. 그 서방 신문에서 예. 그 뭐 알카에다를 이렇게 욕하듯이 네. 아주 그냥 악질 그거로 임시정부와 김구가 가끔 나왔다는. 네네. 그래서 이제 잘 몰랐던 청년들이 일본 유학을 갔다가 정부가 있다. 그 위치는 중경이다. 그 가정부라고 그리고 그랬어요. 거기에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은
참 과정에 뭐 특히 장준하 선생님이 나는 중경으로 갈 것이다. 가서 광복군이 될 것이다. 이건 내 꿈이다. 네. 이거를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어를 하거나 설득을 하면서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야 할 곳은 임시정부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지에서 탈출한 조선 청년들이 중국군 군관학교에 모여 있었다고 했던 그 네. 임천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인천. 임천은 광복군 제3지대가 활동했던 데예요. 그렇습니까? 아주 유명한 전투 지역이었고 네. 거기 3지대장 분이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존경받는 독립운동가고 형님 성함 좀 그 말씀. 김학규 장군, 김학규 장군님이라고. 김학규 장군. 나중에 기구하게 되죠.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만 어떻든 이분이 여기 남자라고 설득을 해요. 이 33명을. 아, 왜요? 광복군님은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북군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3지대는 일종 파견부대죠, 원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에 나가 있던. 아,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북이 만들어져서 중국 국민당 네. 군사 우리 교육 시설이 없잖아요. 네, 네. 따라서 먼저 국민당의 각종 군사 시설에 조선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을 지역마다 설치를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한 낙양 분교까지. 네. 그럴 때 바로 이제 임천에서는 바로 이제 김학규 장군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참 존경하고 네. 그 정말 엄청난 독립운동의 역사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싸우신 훌륭한 분이신데 본인도 그거 다 압니다. 근데 여기 남자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요. 나는 중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임시정부를 보고 광복군을 보고 내 거기에 꼭 나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요즘 누가 말로 뭐라 필이 그러면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김준엽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임시정부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탈출을 다 목숨 걸고 탈출한 분들이잖아요. 네. 심장에 박혀 있었답니다. 그거를 누가 끄집어내려 그러면은 누구라도 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아는 분도 뭐냐면 예. 돌아가시지만 이제 우리 조문기 선생님 같은 조문기 경우. 선생. 예,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 하셨나요? 하셨죠. 돌아가셨지만 네, 분민관 어거 주요관했어요. 분민관 이분도 의거, 예. 어릴 때 몰래 태극기 문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태극 문양이죠. 예. 그가 태극기였어요. 가슴이 동그래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기구나. 네. 마찬가지로 이분들 조국 없는 세대예요. 근데 뭐죠? 조국이 있다고 나온 거야 지금 정부가. 그 땅은 빼앗겼지만 정부가 있다. 그지 가정부였죠. 네. 뭐죠?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아버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다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산더권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임시정부로 찾아갔습니다. 네. 그 장면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죠.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이제 인천에서 광복군 그 간부 한 분이 안내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 중국군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중국군들이 안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딴 중국군이 안내를 해갖고 정말 그 과정은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근데 인천에서는 이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요. 일본군 탈출병이 아니라 네. 중국군 장교로 바뀝니다. 다. 그러면은 중국군 군관학교 훈련을 받았잖아요. 왜냐면 그렇군요. 이게 신분이 위탁 바뀌어요. 교육을 받은 셈이 아, 네네네.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임천에서는 육군 그 중국 그 중앙 육군 군관학교,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민당 육군 사관학교죠. 거기 여기에서 계시면서? 임천의 임천 분교니까 네네. 중국군 사관학교 훈련을 받잖아요. 예. 다만 그렇지만 또 동시에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광반이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 한국광복군 특별훈련반 한광반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장교로 인관이 현지에서 인관이 된 중국군 장교가 됐죠. 그렇지만 이것은 위탁이지만 그 뭐냐면 계급은 중국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먹을 게 아, 고급이. 그래서 이제 중경으로 가는 루트가 옛날에는 일본군만 피해 댕겼는데 요번에는 대규모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거쳐가는 겁니다. 정식으로 우린 장교 집단이니까. 거기 가서 그 다음 보급지까지의 뭐 식량과 그런 거 다 받고 또 공문서도 전부 갖고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남양이라고 있는데요. 네. 남양 전구 사령부를 제갈공명의 거쳐가고 고향. 아,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인 장군이 있던 중국 중앙군 제오정구 사령부가 있던 노하구라고 노하구. 이제 그런 이제 큰 포스트들을 거쳐가는 네. 게 이제 신분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중국군 안내도 없고 아. 직접 갑니다 이제. 그렇군요. 근데 장준하 선생은 더 힘들어졌죠. 왜요? 5명일 때는 먹고 자는 게 쉬웠지만 숫자가 확 불어났기 때문에 항상 선발대로 가서 숙소를 찾고 먹을 거를 준비를 해서 밥을 하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꼭 네. 청년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동할 때. 민간인들도 20명,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23명이 네. 같이 갑니다. 아, 그래요? 임찰에 33명 그런 플러스 한광만이 알통이 있는 있다고 하니까 종류가 많아요. 만주에 있다가 일본군을 피해서 탈출한 한국인들 또는 광복군의 그 비밀 첩자로 전선에서 이제 활동하던 하다가 발각된 이제 광복군 출신 여자 군인들 아, 예, 예. 뭐 등등등 하고 민간인이 23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도합 53명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섞여서 가는 거죠. 학병은 33명. 청년만 가도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이제 53명을 먹여 살리고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장준하 선생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리더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특히 먹는 부분, 잠자는 것.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 이 장정은 너무나 감동이 많아가지고 네. 예. 좀 그러면 그 감동 중에 네. 일부분이라도 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그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네. 탈출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탈출한 직후에 중국군 유격대에 들어간 그날 네. 오늘 이제 중국군 유격대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처음으로 중국군이 주는 밥을 배불리 먹고 네. 김준혁 선생 만나서 아 진짜 안전지역으로 온 거구나.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죠. 예. 김준혁 선생 벌써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네, 있던 네, 상태였고 이건 뭐냐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국군 중앙군이고 너무나 환대를 잘해주고 예, 예. 먼저 탈출해 있던 김준혁도 만나고 음. 근데 그렇게 막 반가운데 김준혁 선생이 갑자기 중국군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 지금 급히 어딜 가야 된다. 어딜 가냐. 아 일본군 장군이 우리 중국군 사령관 보고 협상을 하자고 해고 이제 만나자 그런다. 근데 네가 왜 가냐? 통역하러 가야 된다. 네네. 이분들은 일본어도 잘하고 그렇군요. 김준혁 선생은 먼저 탈출해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 그게 이제 통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군 사령관의 통역으로. 대단한 고급 인력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네, 말 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장준하 선생은 아 저렇게 멋진 청년을 내가 여기서 만나고 근데 이제 멀리 가고 일본군을 만나러 간다니까 좀 떨리고 네, 네. 안전하게 복귀하를 근데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김준호 선생이 얼굴이 안 좋습니다. 장 선생이 왜 그러느냐 편지를 한 장 줍니다. 이렇게 협상 말미에 일본군 장군이 한치룡 중국군 장군의 편지를 하나 던졌다. 네. 그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김준호 선생이 초죽음이 된 거예요. 네. 그 편지의 내용은 어이 중국군 내가 너희 부하를 30명을 포로를 데리고 있는데 내 부하 5명이 요 근래 실종이 됐는데 너희가 데리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아. 그 5명이 학병이라는 얘기죠. 장준하 선생 네, 일에 네, 김준혁 선생 포함해서 네. 5명 실종됐는데 너희가 데리고 있지. 5명 주면 우리가 30명 주겠다. 바꾸자. 야, 김준혁 선생이 그거를 보고 통역을 해야 돼요. 이제 예, 죽은 거죠. 예, 예. 아 죽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 통역하고 편지도 이제 보여줬는데 한치룡 장군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너희 병사들 한 명도 데리고 있지 않다. 중국군 장군이 네. 이름이 한치룡. 한치룡, 용서갈 융자. 용성할 용자. 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협상이 끝나고 나오면서 김준혁 선생한테 이 편지는 자네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줍니다. 바로 예. 중국 사람, 중국군 병사 30명을 일본군이 포로로 잡고 있는데 네. 조선인 병사 5명. 너가 데리고 있지? 예.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이네요. 그렇죠. 네. 예. 대단하네요. 그만큼 풍모가 좋은 분이죠. 아니 그 남의 민족인데 그렇죠. 그리고 숫자도 적은데 이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그럴 줄 아는 풍모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품속에 들어온 새는 쫓지 아니한다. 세상에. 이런 얘기죠. 품 속에 들어온 새는 쫓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김진호 선생이 그거 다녀와가지고 그 편지를 장준하 선생한테, 그 편지는 지금 장준하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 돌아가신 후에 지금 사모님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귀한 거죠. 한치룡 각하 귀하 해가지고.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직접 봤죠. 각하, 그래. 각하라는 것은 구일본군의 예. 그 구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래서 뭐 사단장 각하 이런 말도 많이 썼잖아요. 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예.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물론이고. 근데 어느 날 대통령 빼놓고 각하란 말 쓰지 말라 그래서 대통령 각하만 있다가 그것도 이제 민주화되면서 없앤 날이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원래 일본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인 청년들은 한치룡 장군을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의 인간적 풍모와, 그리고 풍모가 굉장히 좋으셨대요. 잘생겼다는 얘기군요. 굉장히 이제 덕이 있게 생기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며칠 후에 이제 그 중국군 유격대가 공격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예. 파상적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그 모택동 군대, 소위 말해 공산군이죠. 네네네. 141대가 네. 그 23 종대를 공격을 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치룡 장군이 전사를 합니다. 잠깐 여기가 한치룡 국민당군이고 예. 저쪽은 홍군과 홍군이 공격을 해요. 홍군이 공격을 해서 네, 아. 한치룡 장군이 전사를 합니다. 그 전투가 시작됐을 때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의 공격이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이 있던 중국군 참모들도 누구의 공격인지 몰랐다가 이제 심야의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의 전세를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장개석 군대가 아니 일본군이 아니라 모택동 군대가 공격한 걸 알고 국공 합작이 깨졌을 때입니다. 왜 그렇지는 그랬었죠?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간헐적인 전투들이 근데 있었죠.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일종의 상층 통일 전선이에요. 아, 네, 상층. 예, 그 뭐냐면 국공 합작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대중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치 협상안이에요. 네. 최고 지도 그래서 했어요. 근데 실제 뭐냐면 지역 현장에서는 국민 사실은 그때 장준하 선생 때는 이제 이 팔로군의 공격이었지만 국민당군들이 팔로군을 보면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예. 예,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다음에 이 험한 전투는 또 팔로군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게릴라즈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또 나오면 또 국민당국 기다렸다 또 팔로군을 총 쏴서 죽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그 적대적 내부적 적대 진영이 형성돼 있었다. 그랬군요. 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한치룡 장군의 전사는 네. 그 김준혁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장준하 선생과 김준혁 선생 장형이라 그러는데 2살 위이시니까 장형과 내가 본격적인 반공 의식을 갖게 된 게 그때부터다. 아, 그렇죠. 그랬군요. 우리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한치룡을 죽게 한 거는 중국 공산당.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공 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김준혁 선생은 말씀하시고. 그랬군요. 근데 장준하 선생님의 글을 빌리면 조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중국인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중국인들 간의 동족 산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인들 간의 동족 상잔을 보고 엄청나게 한심해 하셨다가 그때 한심해 했던 나를 생각하니 지금 이 조국의 현실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럽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군끼리 소전투 하나를 보고 아니 적군이 일본군이 코앞에 있는데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저들 앞에서 서로 치고 싸우고 일본군들은 개입하지 않아. 왜냐하면 개입하면 양쪽이 한 번에 덤비니까. 그렇군요. 이제 비웃음 치면서 보고 있고 그런 꼴을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보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비판했는데 결국 우리가 또 그걸 했죠. 더 크게. 그때 내 비웃음보다 지금 더 부끄럽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남기셨죠. 지금-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장준하 선생님 입대할 때 그 나이 어린 신부에게 네, 절대로 죽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 예. 신부가 겁을 먹으니까. 예. 근데 중경에 도착했다가 이범석 장군을 만나고 조국으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비밀 작전이 한미 간에 진행 중인데 가면 죽는다. 네. 죽을 각오 한 사람은 손을 들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듭니다. 그렇죠. 중국 땅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죽을 줄 생각했는데 낙하산을 타고 조국 땅에서 싸우다 죽겠구나. 부인과의 약속을 저버렸죠. 굉장히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것도
자네는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으니까 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삭발을 하시죠. 삭발 투쟁을 하면서 네. 난 가야 된다. 그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게 사실은 말은 멋있었지만 비행기 한두 대로 그 시내 그러니까 도시에 너댓 명씩 큰 도시에 너댓 명씩 4인 1조. 예, 4인 1조로 떨어져 갖고는 교란을 하다가 전원 전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시기는 이런 얘기죠. 그때 국내에는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잖아요. 이용해 네. 선생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조선 독립 동맹이 연안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임시정부였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참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저 참전하면 서로 동일하게 하나의 연합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임시정부라도 치고 들어가겠다. 명분을 살리기 위한 예. 우린 싸웠다. 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많은 전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무력으로 싸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해방은 벼락같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 주석 이하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탄을 금치 못했던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로부터 장준하의 삶은 청년 장준하의 삶은 김준엽의 삶은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은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분단족의 삶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분단 조국의 삶은 친미, 반공, 독재, 분단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예. 원래는 2회에 걸쳐서 장준하 선생 편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3회까지 4회까지도 가겠는데 4회까지 갈 수도 있겠군요. 청년기도 못 끝났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장주하 여기서? 선생의 이야기는 4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칠판만 사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의를 다지면서 한잔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저는 안 들어갑니다. 로고가 잘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